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궁금하면 묻고 보는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네, 민선 7기 2주년을 맞았어요. 사실 2주년하고 2달이 조금 더 넘었는데 저희가 또 OBS 경인TV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의 2년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재명 지사한테는 아주 특별한 2주년인데 본인이 오시진 않고 여기는 대법원의 무죄 처리 파기환송으로 정치 족쇄에서 좀 벗어남으로써 도정에는 더욱 탄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말 뭐 날개를 달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훨훨 나는 것 같아요. 네. 훨훨 하얀색 날개. 네, 대권 후보 지지율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지금 대선이 2년 남았는데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진짜 궁금합니다. 네, 대권 후보로 부상하면서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으로 지금 떠올랐는데 취임 2주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끄는 우리 경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함께할 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창석 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황교안 부대변인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OBS 보도국 김민주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론조사 기간에도 경기도에 관심이 좀 많다면서요? 많죠. 네. 아무래도 일단은 이제 대선 주자 후보 1위가 됐기 때문에 관심 안 가질 수가 없고요. 경기도 자체가 굉장히 또 중요한 지역이에요. 네. 그 인구 구성비를 보면 한 31% 경기, 인천 다 합쳐서 인구가 1,370만 명 되고요. 네. 100만이 넘는 도시가 3군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역대 도지사들이 대선 주자 후보군이 많았거든요. 이인재 지사부터 해서 뭐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등 해서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또 경기도, 또 제가 살고 있기도 합니다. 경기도의 지난 2년이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새롭게 이거 다 알면서 안 해요. 모든 도민에게 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아름다운 대국 만들기 화이팅! 녹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네, 민선 7기 2년을 짧게 봤습니다. 뭐 정책적으로 주목받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성과가 뭔지 또 지난 2년을 짧게 평가하면 우리 한 분씩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요? 오창석 평론가부터. 굳이 점수를 따지면 저는 80점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점수를 떠나서 지옥에서 피어낸 연꽃 같은 2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요? 지옥에서? 네, 피어낸 연꽃 같은 2년. 왜요? 네, 뭐 좋네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그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지 않았다면 네. 정치인으로서 생명은 당연히 끝나는 거고요. 선거 보전 비용까지 모두 반환해야 됩니다. 네. 경제적 타격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상 이재명 지사의 앞날 남은 인생까지도 엄청나게 뒤흔들 수 있었던 그런 2년을 보냈는데 그런 2년 와중에서도 사실 이제 재난 긴급 지원금이라든지 경기도에 있는 계곡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득표를 했었다. 그것이 아하. 결국은 국민들에게 전파가 됐고 이 계곡정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만 시행이 됐지만 강원도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적지 않은 전 국민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그런 2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피어난 연꽃이라고 표현했고 만약 지옥에 가지 않았으면 100점도 될 수 있었겠네요. 아니 지역이었기 때문에 20점이 8점 빠진 거 아닌가? 아니 앞으로 할 게 남아 있기 때문에 20점을 뺐습니다. 좋습니다. 네. 황 부대변인. 네, 저는 이제 뭐 50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임기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네. 4년 마쳤을 때 100점을 향해 가라는 의미로 뭐 격려 섞인 의미로 50점 드리고 또 누가 한편 격려로 50점을 줍니까? 제가 좀 더 열심히 하라. 꽈락인데요. 격려로 꽈락을 좀. 처음 듣는 아직 얘기입니다. 끝나지가 않았으니까. 야, 50점 주면서 나머지 격려를 잘 보라는 하니요. 얘기죠. 좋습니다. 네. 사실은 그 전에 뭐 이제 손학규 전 지사나 뭐 김문수 전 지사, 남경필 전 지사가 있긴 했지만 뭐 다들 이제 대선을 꿈꾸긴 했지만 중량감이나 아니면 주목도에 있어서 아무래도 서울시장보다는 좀 밀렸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뭐 응급실 CCTV 설치나 재난기본소득 아니면 청년수당 이런 각종 이슈에서 오히려 박원순 전 시장을 능가하게 본인이 먼저 이슈를 선점하고 이끌어가는 능력은 분명히 보여줬다.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새로운 복지 이슈를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새롭게 또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장을 열었다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평가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런 정치적 행보로 인해서 어떤 이슈 선점력으로 인해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위치는 올라갔는데 과연 그만큼 도민의 삶도 나아졌는지, 자신 대선의 전초전으로 어떤 정책적인 실험 무대로서 경기도 도정을 좀 이끈 건 아닌지에 대한 지적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격려의 의미로 50점입니다. 자, 당색이 조금 짙어요. 상방이 80점, 민주당 쪽, 또 미래통합당 쪽 50점. 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 김민주 기자 몇 점 정도 줄 수 있습니까? 저는 65점 드리겠습니다. 딱 중간. 네. 능력은 충분히 검증된 것 같은데 네. 이제 여의도를 어떻게 아우르는지 좀 지켜볼 대목에서 35점 뺐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한 게 좀 기억에 남는데 지난해 12월에 국회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국가 방역 체계를 위해서 양돈 농가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이번에는 국민들께서 양돈 농가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네. 이랬는데 실제 그랬습니다. 큰 농가와 다르게 이제 작은 농가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방역이나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의 방역 초기에 이 소규모 농가들에서 기르는 돼지들을 다 사들여서 폐기하거나 도축을 했어요. 이걸 추진했는데 이제 과잉 대응이라도 사후 약 방문보다 낫다. 뭐 이게 사실 성과도 냈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실제 시민들의 목소리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여론조사를 했을까요? 시민들이 가장 큰 성과로 뽑는 정책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평가 관련해서 네. 자체 평가, 경기도 자체 평가, 외부 평가가 있는데 자체 평가는 이제 도민 대상 조사 결과에서 한 네. 79%, 10명 중 8명이 긍정 평가를 했고요. 1년 전에 비하면 19%포인트 상승한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이제 언론사 평가는 한 70% 정도. 어쨌든 굉장히 높은 평가를 이제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그 경기도 정책 선호도와 관련해서 경기일보가 조원 CNI와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경기도민 대상 조사인데 네. 경기 지역 화폐 등 경제 활성화 정책 21.5%, 공공건설 공사 원가 공개 등 부동산 정책이 16.4%,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복지 사업 확대 등 복지 정책가 10.6% 순으로 나타나서 네.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진 거로는 뭐 수술실 CCTV 설치라든지 하천 등 계곡 불법 정비 이런 것들 한 9% 내외고, 그 성남시장 때부터 추진을 해왔던 지역화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공공건설 원가 공개 이런 그 경제적인 이슈들에 대한 평가를 비교적 조금 높게 받고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뭐 경기도민입니다. 우리 MC장은 또 경기도민이잖아요. 네. 뭐가 크게 와닿았어요? 일단 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기본소득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계곡 불법 시설물 정리한 거. 아, 백숙 생각나셨군요. 네. 거기 백숙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자릿세까지 해서 똑같은 닭인데 거기 닭 먹으려면 치킨 10번 안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갈 때마다 한 번씩 경제적 타격이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은 뭐 다 없어졌더라고요. 네, 이재명 지사가 의지가 일단 강했고 지금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분한테 들었는데 그 정비 중에 갑자기 이재명 지사가 쉬는 날인데 주말에 그냥 말도 없이 보좌진들한테도 말도 없이 그냥 경기도에 있는 계곡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대요. 이 정도 되고 있다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긴장을 안 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법에 있는 대로 하면 되는 아주 단순한 일인데 이 단순하고 또 쉽고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이 정부 수립 이래 한 번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전에는 이런 행정이 안 통했습니까? 이재명 지사 때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간의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이 계곡 정비 같은 걸 할 때 일단 그 상인들을 불러 모아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그때 상인들이 했었던 말이 뭐가 있었냐면은 시간을 조금 달라. 갑자기 이러시면은 우리가 너무 힘들다. 난 올해 입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계곡 정비를 하라고 했었던 그 행정명령은 몇 년 전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몇 년 전부터 나와 있었던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이미 충분히 시간을 줬다. 그리고 올해 입주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입주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걸 알고 들어오시지 않았느냐라고 충분한 소통을 했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포퓰리즘 정치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데 저는 원래 포퓰리즘의 의미를 좀 되새겨보면 이게 대중주의라는 뜻입니다. 이 반대말은 엘리트주의였고요. 과거 정치는 소수 엘리트 권력이 독점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사항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에 반한 의미로, 순수한 의미로 이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는 뜻이 이제 포퓰리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민이 강력하게 원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장 상인들과 조금 더 각세우더라도 또는 연합회라든지 흔히 말하는 그 선거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연합회와 각을 세우더라도 나는 도민만 보고 가겠다.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전에는 또 다른 당이었잖아요. 한교안 부대변인. 네.
그전에는 좀 안 됐을까요? 아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저는 오창석 평론가 말에 이거는 사실 동의를 하는 동의합니까?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당을 떠난 열린 모습 50점 드리겠습니다.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50점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거네요. 네.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처음엔 좀 시끄러운 듯한데 일단 집행이 되면 적법하기 때문에 이에 당사자들이 결국 수긍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잡음이 없이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는 흐름으로 가서 약간 뭔가 관행이나 관례에 의해서 불편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요소들을 적법한 절차에 가지고 가니까 정리가 그냥 조용히 끝나는 그래서 잘한다고 평가를 받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맞아요. 있습니다. 저희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저희 어머니가 아유 너희 도지사는 참 좋다 돈도 잘 주고 뭐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자체장이 이렇게 주목받는 게 흔하지 않아요 사실은. 정말 지지율이 시작할 때는 제가 알기로 상당히 낮았어요. 29%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좀 달라지고 또 주목받게 된 겁니까? 제일 처음에 2018년 처음 시작할 때 29%였는데 그렇죠. 1차 상승기가 2019년 7월에서 10월 사이 이때가 이제 이재명표 정책 브랜드를 아젠다화하기 시작한 시기였거든요. 40에서 49%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때가 이제 계곡하천 불법 정비라든지 또 그 경기도 6개 도립 의료원 CCTV 설치 그리고 교외선 추진 특히 이 교외선 추진을 통해서 경기 북부 지역의 지지를 많이 확보를 해요. 아하. 거의 한 77%까지 뭐 의정부, 양주, 포천 이런데. 예. 그리고 이제 2차 상승기가 있었는데 그게 2020년 올해 2월에서 4월 사이예요. 코로나? 예, 코로나19 때 이제 아무래도 신천지에 대한 그 강력한 제재 이게 이재명의 존재감을 각인시킨 시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러한 두 번의 상승기를 통해서 어떤 모멘텀, 대선 후보 1, 2위 그 크로스를 가져오는 모멘텀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자 현재 도민들도 70% 이상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돌이켜 보면 이 경선 과정부터 해서 당선까지 너무나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뭐 정치 생명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끝났다가 올라갔다 끝났다가 이거 뭐 불사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인재, 피닉제가 생각나는 이인재 저 의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주 뭐 뜨겁더라고요. 실제로 뜨거워요? 뜨거워 보여요. 진짜 살 것 피닉스시군요. 같아서. 네. 네. 근데 이 생명력, 이 같은 생명력의 비결은 뭘까요? 뭐 이제 아마 이재명 지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인재 전 의원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한명 왜냐면 이인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적으로 옮겨가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제 불사조라는 별명은 없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당적으로 옮긴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다른 부분인데 결국은 전 정책이라고 봅니다. 뭐 본인 개인기와 네.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적인 여건들이 좀 많이 맞아떨어졌다. 사실은 사실 일례로 코로나19 때 사실은 뭐 정부도 사실은 마스크 대란 뭐 겪으면서 초반에 좀 혼란을 겪었고 뭐 반성하지만 미래통합당도 역시 명확한 대안 없이 사실은 중국인 입국 금지만 저희를 외쳤거든요. 그거는 반성합니까? 그럼요. 저는 뭐 늘 얘기하지만 예. 어쨌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돈을 나눠줘 버렸거든요. 기본소득 뭐지 재난지원금 나눠주겠다 하고 먼저 실행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존 정치권에 대해서 반발을 가지고 있던 어떤 이제는 좀 질이 멸렬하다라고 그렇죠. 느꼈던 국민들에게 어떤 본인 별명이 이제 사이다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별명이 그런 식으로 좀 청량감을 주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패널들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정말 결단력, 실행력 이게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행정명령도 발동을 했었죠. 그래서 위기 대응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객관적 성과는 있었나요? 이제 이 결정적 장면들을 네. 두고 시선이 엇갈리는데 예를 들면 수도권 대규모 감염 일촉즉발 상황일 때 직접 신천지 과천본부를 가서 명단 내놓을 때까지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하셨죠. 또 이만희 총회장이 있는 그 가평 별장을 직접 가서 코로나 검사를 결국 받게 했죠. 또 이제 쿠팡 물류센터가 있던 부천의 경우에도 이제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배송 직원 명단을 안 줘서 애를 먹었어요 초반에. 근데 쿠팡 측에 특별 사백경찰이 간다고 직접 전화 통보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바로 명단을 내놨죠. 이제 국민들 보기에는 불안한데 왜 이렇게 빨리 안 해? 이런 것들을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거는 확실히 이재명 지사가 한 것 같아요. 시원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걸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 보여주기가 맞다고 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방침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라고 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뭐 보여주기라고 또 얘기를 했지만 성과 부분은 뭐 사실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잡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지적도 많습니다. 2년 동안 좀 아쉬운 점, 좋은 점 말고
아쉬운 점을 한번 제일 먼저 아쉬운 점 많을 것 같은데. 2018년도 네. 처음 취임 초기에 이제 좀 책임감 갖고 일하라는 취지로 이제 공무원들에게 이름표를 달라고 붙이는 거. 했다가 네. 이제 공무원 노조로부터 이제 반발이 좀 부딪힌 적이 있고요. 또 올해 3월에 이제 재난기본소득 지급할 때 당시 장덕천 부천시장이 오히려 소상공인에게 400만 원씩 나눠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가 그러면 부천시는 빼고 주겠다라고 했다가 그랬어요. 결국은 사과하고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부천이에요. 본인이.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남양주하고도 또 갈등을 빚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뭐 지역 화폐로 할 것인가, 현금으로 할 것인가로. 그 이후에 이제 남양주시가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들어간 상태고 이후에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라는 명목으로 이제 남양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채용 비리나 횡령 등 이런 부분을 적발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복 행정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외에도 다른 사건들에서 일관되게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너무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원하는 정책이 있으면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좀 약간 적으로 규정하고 무조건 좀 본인 뜻에 맞춰가라는 식으로 게다가 또 여론을 등에 업고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라는 좀 지적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론조 몰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론조사 기관 입장에서는 어때요? 일단은 이게 이재명 지사 지지율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일단 적극 지지층이 굉장히 많아요. 아하. 일단 그 긍정 평가에서 한 44% 정도가 매우 잘한다 층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적극 지지층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와 중도의 확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수층도 지지자가 꽤 있죠. 있어요. 예. 특히 이제 그 경기 북부 지역에서 77%가 나온다는 건 이 지역 자체가 되게 그 도농복합 지역이어서 굉장히 그렇죠. 보수 성향이 강한데 이쪽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부분이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가 행정평가에서도 굉장히 탑3 안에 들어가거든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게 좀 초반에 시끄럽고 약간 보여주기식, 강압식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고 오히려 그게 이제 뒷말이 없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좀 잘 추진하는 그래서 이제 보수층이 당겨지는 건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입법적 추진력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순실 CCTV 같은 경우도 뭐 버스 공영제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개발 입주민 환수제 이런 것들은 다 법적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절차적으로 이제 좀 지지부진하게 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 입법적 부분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걸 지자체장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약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국회의원들 편지 쓰시더라고요. 편지 다 보니까. 썼잖아요. 이제 그게 쇼는 아니고 진짜 이제 추진하고 싶은 것들을 좀 도와달라는 의미였죠. 깁니까 아닙니까? 보여주는 거죠. 뭐. 결국 다 본인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제 주위에서 또 보면 이 이재명 지사를 평가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호불호가 강합니다. 좋고는 나쁘고예요. 중간은 예. 없습니다. 그죠? 그죠? 특이한 건 진영 논리에 따르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냥 그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로 갈리는 특징들이 있는데 실제 공무원들이나 이 기자들은 행정가 이재명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미소 짓고 있어요, 김희정 기자. 예. 제가 카페에서 막전 마크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50대로 보이는 남성 4분이 이제 자리를 잡으셨어요. 네. 부동산 얘기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가 더 많이 내냐, 내가 뭐 많이 내냐 하시다가 세금이요? 예. 정책으로 넘어가셨는데 네. 바로 이재명 지사 얘기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 계곡 불법 시설 아까 강제 철거한 그 강단을 보고 박정희 전두환의 향수를 느꼈다. 께서 말씀. 결은 조금 다른데 그죠? 결은 조금 다른데. 결은 조금 그런 느낌이 다른데 오군요. 옛날 예. 분들이니까 우와. 그런가요? 아무튼 예. 국회 출입 기자 중에서도 지난 지선 때 이재명 지사를 투표했다는 모 기자에게 물어봤더니 이재명 정도 돼야 기득권을 흔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경기도청 출입하는 모 기자는 공약 이행률이 높고 잘 부각이 되잖아요. 그게 공무원 조직이 잘 움직인다는 것. 공무원 조직을 잘 움직인다는 것. 그렇죠. 그걸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다른 기자는 이제 일을 잘 할런지 모르겠지만 삶이 평범, 뭐 평탄하거나 기득권, 주류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안정감에 있어서는 좀 덜하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좀 평가가 진짜 극단적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네. 개인사와 관련한 문제 때문에 2018년 도지사 당선되고 한 1년간 지지율이 힘들었어요. 거의 정체 상태였었어요. 그렇죠. 40% 정체 상태였고 지금 말씀하신 그 추진력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속성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이 그 행정적인 성과들이 축적이 되다 보면 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약간 그 이명박의 그 리더십이 조금 그림자로 드리우기는 해요. 그게 약간 나중에 또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사회적으로도 이 정책에 대해서 많이 논란을 또 불러일으킨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공공 배달앱 기억나죠?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이런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과도한 중개료,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시장이 개입을 하느냐 이거 논란이 좀 컸었는데 요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뭐 이제 기존의 배달의 민족 관련해서 이제 독일에서 이제 독과점 논란이 있었죠. 독일 기업이 인수를 하면서 이제 그렇죠. 배달 서비스 1, 2위를 갖다가 이제 독일에서 다 외국계 기업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 맞춰서 또 수수료 인상 문제가 불거졌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전북 군산에서 있었던 배달의 명수 서비스를 갖다 모티브로 삼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공공 배달앱을 만들겠다고 했고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뭐죠? 첫 번째는 이제 현실적으로 결국은 그 수수료나 이런 부분을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 그리고 그 공공 앱을 갖다 운영하는 운영이나 홍보 아니면 구축 비용 같은 경우도 결국은 다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데 네.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서울시를 예를 들면 제로페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카드 수수료 부담을 좀 낮추겠다고 서울시에서 공공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당초 목표의 1%에도 못 미치고 있고 뭐 작년 제로페이 예산만도 한 38억 정도 책정이 됐었는데 네. 이런 부분도 사실 만만치 않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이제 수수료 인상이라는 그런 키워드에 국민들이 분노한 것은 맞지만 민간의 영역에 공공이 어디까지 개입을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플랫폼 서비스 같은 경우는 방을 구할 때도 저희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숙소 어디 가서 여행 갔을 때 호텔이나 뭐 이런 데 구할 때도 저희가 이용을 하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앞으로 수수료 문제가 벌어지고 하면 뭐든지 공공에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대안으로 제시할 것인가. 과연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시장에 국가가 많이 개입하는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배달앱을 개발하고 초기 시스템 구축하고 처음에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을 만들 때 전단지를 모두 가져와서 그 사람들이 일일이 수기로 기록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시작했었던 기업의 피땀 흘린 눈물과 노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이 보고 내가 키워낸 기업을 언제든지 국가가 민생경제라는 명분을 뺏어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네이버와 결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한 번은 따져봐야 됩니다. 배달의 민족이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곳에 4조대에 이제 인수한 것이죠. 그렇죠. 네이버가 시가 총액이 50조입니다. 중견 기업에게 넘기지 않기 위해서 대기업에게 일감을 줬다. 그렇죠. 이런 비판을 또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 부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분 다 뭐 공공 배달앱의 공공성이냐 또 시장에 지나친 개입이냐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공공 배달 앱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지자체에서 이걸 뭐 너도 나도 만들겠다고 하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목적은 이제 배달의 민족의 독과점을 견제하면서 소상공인들 수수료를 좀 낮춰주자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지난달 초에 NHN 페이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빠르면 다음 달 올해 안에는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미 2% 중개 수수료 2%만 받는 제로 배달 유니온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죠. 전북 군산시 아까 말씀하신 배달의 명수, 또 인천 서구에는 배달 서구도 서비스 중입니다. 예. 자, 이재명 또 경기도 하면 뭐니 해도 떠오르는 게 뭐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통합당 정강 정책 이 초안 첫머리에 기본소득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 통합당과 네. 맞나요 이게? 이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이재명 도지사와 연대하는 겁니까? 네, 이 어떻게 기본소득 빅텐트 치시는 거예요? 저기 한번 보세요 옆에. 네. 저 이재명 지사 있어요. 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 텐트 큰 거 하나 치시는 겁니까? 저는 사실 같이 갑니까? 이재명 지사가 미래통합당을 칭찬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태어나서. 통합당이 기본소득을 주요 정강 정책으로 채택한 거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 그랬냐면 과거에 기초연금 두고서 민주당이 망설여서 미래통합당이 덕을 봤다. 자칫 그렇게 될 수 있으니 민주당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미래통합당하고 기본소득 부분에서 좀 겹치니까 연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하셨는데 미래통합당 역시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을 계속 수차례 언급은 해왔습니다. 근데 지난달 7월에 저희가 한계를 좀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특정 계층을 상대로 시행을 먼저 하자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방향은 논의를 돼야 되겠지만 조금은 결이 다르지 않나.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경기도의 재난 기본소득 대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 말도 많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객관적인 수치가 좀 있습니까? 효과적인 측면. 조사상으로 보면은 네. 그 실제 리얼미터가 5월 19일 날 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이 71.9%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됐다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영업자도 한 62%가 도움됐다고 했고, 그럼 긴급 재난 지원금은 어디다 썼냐? 이게 소비재에 썼다는 게 51%여서 그렇죠. 일단 골목 상권에는 좀 영향을 줬다. 2차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경기도민들은 찬성 의견 63%로 나왔습니다. 아하. 대다수 통계나 아니면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긍정적이죠. 측면이 큰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받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적인 부분이 그 부분이죠. 소득 재원입니다. 돈만 많으면 뭐 막 줄 수 있죠. 돈이 일정하기 때문에 과연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는 뭐 토지세, 보유세 이것을 좀 통해서 마련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토지세 부분? 여기서도 사실은 이제 기본소득 토지세 이렇게 네. 명칭을 했는데 기존에 사실 성남시장 시절에는 국토보유세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국토보유세라는 말 자체가 가지는 약간 반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듣기에 아, 땅을 가진 사람들이면 난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다 돈 내야 되는 돈 건가? 내야 되구나. 이거 완전 증세구나. 이렇게 그런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명칭도 바꿨고 또 이제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전 국민 96%는 토지세를 안 내거나 오히려 환급금이 많다. 뭐 이렇게 이제 설득의 변도 좀 붙인 걸 보면 본인도 이제 좀 고민은 많았던 것 같은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제 저희 깨알 홍보를 하자면 미래통합당들이 고민을 하군요. 그럼요. 저희가 법안을 하나 발의했습니다. 아, 예, 예. 이제 성민종 비대위원이 발의를 했는데 기본소득 도입 연구를 위한 법률안 뭐 이런 걸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소득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예. 대신 기본소득 도입 연구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는 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재명 지사가 좀 빨리 치고 나가는 바람에 참 미래통합당은 절대 기본소득 얘기 안 할 것 같았는데 네. 미래통합당에서 법안까지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50점 드려야 될 오히려 것 같아요. 오히려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오히려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아주 주목이 됐었는데 또 하나의 이재명 표, 또 경기도 표에 또 정책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기본주택입니다. 아, 기본주택. 뭔가 알듯 말듯한데 먼저 기본주택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무주택자라면 예.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이거를 이제 수도권 3기 신도시에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예. 역세권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이제 이 기본주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기본주택. 기존의 청년이나 신혼부부, 뭐 저소득층에 주던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하지만 현실성 측면에서 또 일단 3기 신도시 조성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거니까 네. 논의가 많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 또 공급 물량 가운데 기본주택과 일반 분양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만일에 경기도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재원 조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집값이 천정부지로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MC 장관 집이 네. 없잖아요 지금. 없죠. 예. 매회 제 집은 보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막점 받고 때문에 제가 경기도 무주택자의 상징이 됐습니다. 기본주택 무주택자가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이거 빨리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돼서. 안 들어가면 미친 거죠. 현실화 된다면 당연히 들어가야죠. 예. 지금 부동산 난리가 나고 있는데 딱 맞아떨어지는 기본주택 제도 같은데 어떻게 기본주택도 미래통합당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건 안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뭐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사실은 꼼수기 때문에 꼼수다 이거는. 어차피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 자체가 공공임대주택을 좀 늘리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고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2025년에는 전국 국민의 4분의 1이 공공임대주택에 살겠다라고까지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을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다 네. 라고 했더니 또 이재명 지사가 내 기본주택보다 훨씬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또 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정부에서도 아마 기본주택하고는 비슷한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게 주택 정책의 기본이 평생 월세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하고 일부 계층,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당연히 어떤 그런 공공임대를 주되 다른 국민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자연스럽게 자기 돈으로 살 수 있는 정책, 어떤 대출을 풀어준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게 4년 내에 13,000가구 주면서 기본소득이라고 명칭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주택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 2년을 좀 살펴봤는데 뭐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코로나부터 기본소득, 또 기본주택, 또 무죄, 본인의 무죄 판결까지. 자, 그렇다면 남은 2년간의 경기도정의 과제 하나씩
좀 꼽아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기본소득을 이제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아주 명확한 세수 확보를 위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기본소득 목적세를 포함해서 범국민적인 일정 정도의 증세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그때 조세 저항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만약에 내가 10,000원의 직접세를 더 내고 10만 원씩 기본소득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비현실적인 기본소득 목적세가 아닌 아주 현실적인 세금 증세 방안을 얘기해야 되고요. 수술실 CCTV 의무화 같은 경우도 분명히 중요한 어젠다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입법 과정이 있으니 법이 필요하겠죠. 국회로 어떻게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 역시 정치행위로서 남아있다. 편지는 계속 써야 된다 그러면? 편지든 공청회든 뭐든 계속 해야겠죠. 그리고 경기도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먼저 포섭외를 해서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한규환 부대변인. 저는 지금 뭐 전 국민들이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부동산 문제 해결의 키를 저는 경기도가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서울이 이제, 아니고요? 그럼요. 왜냐하면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거는 아직까지도 경기도에 사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도를 서울만큼 살기 좋게 좀 더 변화를 시킨다면 서울 집값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고 저는 경기도가 그것만 해도 이재명 지사가 가장 앞으로 하는 그 과제 중에 제일 잘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딱 이 케이스거든요. 경기도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근데 전 너무 좋거든요. 저도 그래요. 삶의 만족도가 차차로 이용하시죠? 그렇죠. 예. 자꾸 왜 재산을 얘기하세요? 제 재산을. 차차의 모든 특장입니다. 아니 근데 이 삶의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누군가 물어보면 저 경기도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만족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도 측면에서 경기도지사가 좀 이 경기도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지만 서울하고 이제 교통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잘 된다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보다는 경기도를 좀 선택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주택 대란이라든지 이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작은 생각을 해봅니다.